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거라며 장기전 불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란 공격 작전의 목표가 4에서 6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할 것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째로 접어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후 훌륭한 이란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란을 파명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란이 완전한 항복을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해 이란이 저항할 경우에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일주일째로 접어든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는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작전 목표가 4에서 6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검토하는 인물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숨진 아야톨라 세예드 알레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으로 3명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고 종교 지도자도 취임해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다른 중동 국가들을 잘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전날 이란이 일단 굴복해야 한다면서 압박했는데 직접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쿠웨이트도 저장시설 포화로 감산에 나서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4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2% 넘게 치솟았습니다. 방금 마감한 뉴욕 유가 시장은 배럴당 9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까지 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에 물가 인상까지 동반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직접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죠. Markets have a bit more issues dealing when supply chains get disrupted because that starts to impact economic activity, GDP, inflation, and that starts to spark more market response.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에도 경색이 발생했고 전쟁으로 삶의 터전까지 파괴되면서 중동 지역에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공격용 드론을 이용해 바레인 주거 지역을 공격하는 등 이란 전쟁은 이제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이번 사태로 발생한 강제 실향민, 즉 난민이 33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모든 민간인에게 안전한 통로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는 급박한 인도적 위기에 처한 중동 지역 강제 실향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중동 전쟁을 불법적인 공격으로 규정하고 민간인에게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무력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 사무 차장도 하루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이 파괴적인 전쟁에 쏟아부어지는 걸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가장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원조 예산은 삭감했다고 자랑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런던 R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오후 4시 기준 전장보다 6% 이상 오른 배럴당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지난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도 9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고 이란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SNS에 일부 국가들이 중재 시도를 시작했다고 공개하면서 우리는 영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의 위험과 주권을 지키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중재 노력도 이란 국민을 과소평가하고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일주일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적 영향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 다음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반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이란의 공습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일주일간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 방공망의 80% 이상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해상작전 수위를 높이며 지금까지 30척이 넘는 이란 선박을 파괴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처럼 이란과의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군사작전이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미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사일 전력을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기 재건 역량과 미사일 생산 기반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군도 이란 정권의 군사적 역량을 해체하겠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놀라운 작전들이 준비돼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המטרה היא קודם כל למנוע מאיראן יכולת לחזור לתוכנית הגרעין, למנוע מאיראן יכולת לחזור לתוכנית ייצור ההמוני של הטילים הבליסטיים. 이에 맞서 이란은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중동 내 미국 시설들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텔아비브에는 케이바르 중거리 미사일이 동원됐고 카타르 도하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도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 근처에서는 드론 파편으로 6명이 다치고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쿠르디스탄 도후크 지역에선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3만 배럴 규모의 석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 민병대를 배후로 지목했는데 이번 공격은 이란의 반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서는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쿠르드족이 대이란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4천 명의 미국 국민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귀국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집계에 미국 외 다른 국가로 이동한 사람이나 중동을 떠났지만 아직 미국으로 이동 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국 국민에게 전세기 항공편이나 육상이동 교통수단을 제공하며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고위 당국자들이 이란 사태가 발생한 뒤 북한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간접 경고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공습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핵 보유 시도에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When crazy people have nuclear weapons, bad things happen. So we're in very good shape now. 미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 야망에 대한 강경 대응이 다른 국가에도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eal with Iran's nuclear ambitions, and that'll send plenty of signals in the process.
미국이 북한에 간접 경고를 보낸 거란 분석이 잇따른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를 곧바로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핵무기 반격의 위험뿐 아니라 북한과 상호 조약 등으로 묶여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인접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핵심적인 동맹국가인 한국이 북한하고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참수작전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분명히 보복 공격을 할 텐데. 다만 북한을 대상으로 사용할 군사적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일 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는 분명히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게는 이렇게 강경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언제까지 북한에게는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쓸 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라라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방중 기간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을 거란 관측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사태와 관련해선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메시지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위험한데 이거. 이거 좀 위험해 근데. 중동 사태로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370여 명이 어제 저녁 8시 25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두바이 직항편으로 승객 422명 가운데 372명이 한국인입니다. 이들은 끊이지 않는 폭격 소리에 매일 걱정으로 지새다가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데 막 아파트에 있었는데 막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컸거든요. 밤 되면 계속 폭격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애들이 불안해하니까 저희는 최대한 태어난 척하고 그냥 있고 자다가 깨고 정말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립돼서 전쟁 미아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예 포기를 해놓으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랜딩하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시고 살았다고 막 다들 감사하다고 막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두바이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관광객들은 속속 귀국하고 있지만 출국을 앞둔 여행객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여행을 취소하려 해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사태로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 대부분 예정된 관광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고 호텔에만 머물다 귀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힘들었고요. 한 5일 동안 억류해 있었어요. 호텔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관광지를 가리지 않아 아찔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드론 세대가 격추당했거든요. 1시간 정도 건물 안에서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있다가 오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폭탄 떨어져서 불 나고 막. 문제는 귀국뿐 아니라 중동 여행 예약자들입니다. 사태 확산 우려로 여행 취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약금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여행 경보를 보면 이란은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 카타르, 오만 등 대부분 중동 국가는 2.5단계인 특별 여행 주의보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 경보 3단계 이상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3단계 미만은 단순 변심 취소로 간주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인 이란 등의 지역을 제외하면 여행 취소 시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개별 여행을 계획한 사람은 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 여행과 달리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어 취소 시 수수료를 물어야 할 위험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결항 안내나 영공 폐쇄 관련 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놓고 환급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행 출발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즉시 취소하기보다는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항공편이 대부분 끊긴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단기 체류 한국인 수천 명이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여행객의 발이 묶인 UAE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직항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국민 귀국에 숨통이 트일 걸로 보이는데 정부는 워낙 많은 사람이 귀국을 기다리는 점을 감안해서 전세기도 곧 투입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발발 이후 중단됐던 두바이와 인천 간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UAE 국적의 에티하드 항공이 인천공항 직항 노선 운항을 재개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민항기 편을 인천으로 오늘부터 1일 1회 운항하기로 해주었고 두바이에서 인천행 여객기 운항이 재개되면서 중동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의 귀국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중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UAE에는 한국인 수천 명이 발이 묶인 채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AE 측은 두바이뿐 아니라 아부다비 인천 노선의 민항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3천 명이 넘는 중동 지역 단기 체류 한국인들이 귀국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전세기 투입도 결정했습니다. 당초 오만으로 전세기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UAE 측의 협조를 받아 두바이에서 바로 전세기를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오만으로 파견했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도 두바이로 이동해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돕도록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국회는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교민 안전 대책에 대한 정부 인식을 두고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사태 엿새 만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는 조현 외교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란과 인근 국가 교민들이 SNS에 쏟아낸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교민들의 현지 SNS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는데 각자 도생해야 한다, 대사관 카톡방에서 별 대응이 없었다는 등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이를 묵묵히 듣던 조현 장관은 G7 어떤 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알아서 대피하라는 문구를 쓴 국가도 있다고 했고 나아가 감사하다는 교민도 있었다. 공개된 불만은 일부 반응이다. 나름의 반박을 했다가 되레 빈축을 샀습니다. 아니 지금 몇 사람의 SNS 메시지를 몇 사람이란요?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감사의 뜻이 여기저기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한 명이라도 걱정한다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고 민주당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거들자 조 장관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단 몇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이라도 구출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태도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제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야는 전쟁 영향권인 중동 지역의 재외 공간 공석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탈출로 확보도 외교당국이 아닌 교민이 대신했다고 꼬집었고 국민의힘은 전쟁 지역 재외 공간 30%가 공석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곁들여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재외 공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현지 교민이 하고 계신데요. 18차례 총 50분의 이동을 도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바레인, 쿠웨이트 모두 대사하고 총영사가 공석입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주요 분쟁 지역에 전문 인력이 없는 점을, 국민의힘은 여행주의보 발령이 이틀이나 늦은 점을 짚는 등 여야는 내내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향해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중동 위기 확대 우려에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가 제자리 걸음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와 달리 코스닥은 장 초반 급등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급 폭락 후 급반등했던 코스피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1% 하락한 채 장을 시작했습니다. 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전날과 비슷한 수준인 5,584.87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는 제자리 걸음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주는 강세였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여전히 중동 쪽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오늘 시장에서도 방산주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 상승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1110선에 복귀한 코스닥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개장 초부터 폭등세가 펼쳐지면서 시장 모두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이틀 연속으로 발동됐습니다. 중동 전쟁 리스크에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자유롭고요. 이제 코스피는 대형주,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는 코스닥에 특화된 새로운 또 ETF들도 출시가 되니까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야간 거래에서 1,488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낮 동안 1,47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해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이번 달 안에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중동 사태로 서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닷새 만에 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원유 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도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정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서울 시내 주유소의 가격표. 휘발유와 경유가 나란히 200원 넘게 치솟으며 서울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0원을 훌쩍 넘어선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도 마찬가지. 주머니 사정은 달라진 게 없는데 기름값만 전주보다 10%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돈 잘 벌 때는 그나마 조금 난데 지금 뭐 맨날 적자 나는데 적자에다 이 기름값까지 하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화물 영업용 차량 수요가 꾸준한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문제는 유가 급등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동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원유 선물 가격은 30% 가까이 치솟았는데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다음 주부터는 30% 넘게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들어진 석유 제품은 아마도 전쟁 이후에 떠온 원유를 가지고 만들었을 텐데 아마 제품 가격은 3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전쟁 전에가 한 70불이었으니까요. 50% 정도 올라간 거죠. 정부는 전국 주유소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 틈을 노린 과도한 가격 인상은 안 된다는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가 급등에 책임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의 판단에 따른다는 경유업계의 입장과 달리 주유소협회는 최근 경유사들이 판매 단가를 올리면서 소비자가 인상 압력이 강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국내로 긴급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름값 바가지를 정조준하며 유가 안정 노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원유 수급 불안 우려로 국내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하루 전체 원유 소비량인 약 280만 배럴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 국적 유조선 2척이 조만간 UAE 내 대체 항만에 접안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400만 배럴을 가득 채운 뒤 조속한 시일 안에 국내로 오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7개월분 석유가 비축된 만큼 당장 에너지 수급 위기 우려는 없지만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원유 도입 활로를 넓히는 사이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기름값 바가지 현상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공동체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이라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 상황이 우리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마약 범죄와 공직부패, 주가 조작 등을 7대 비정상으로 지목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현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기름값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며 경고를 날린 가운데 법무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안정한 중동 사태를 악용한 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를 틈탄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 여기에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조짐까지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도 즉각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불공정 거래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민생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류 가격 담합과 사재기에 더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 같은 반칙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겠다는 취지인데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작 기소에 가담한 검사는 콩밥을 먹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 3법에 마침표를 찍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검찰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거짓 진술 압박을 받았다는 근거가 드러났다며 검찰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조작 기소를 밝혀낼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에도 연일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범 여권에서 나오는 탄핵 주장에 당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정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슬쩍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민주당의 심장, 호남 민심을 파고든 겁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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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의도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작기소 공소취소 국민청원 심사를 즉각 개시하겠다는 군불대기도 나왔습니다. 열흘 만에 7만 명이라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 소위에 공식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청원 여론에 힘입어 법사위에서도 공소취소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건데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전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를 열 수 없는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바로 조폭 막가파식 국회 운영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이 국민주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 근거로 여권 인사 탄압을 내세우고 있어 진정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받은 중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내에서 윤민호 윤리위원장 사퇴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연이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느냐며 장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그 장 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배 의원에 이은 잇단 징계 논란에 수세에 몰렸던 당내 친한계도 한꺼번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거냐며 비판을 선봉에 섰고 원내와 원외에서 지도부 노선 변경, 윤리위원장 즉각 사퇴 등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띄우는데 화력을 쏟았습니다.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개혁파도 위법 징계로 당 명예를 실추시켰다.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은 사냥개에 불과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 핵심조차 윤리위원장 경질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당내 주류마저 장 대표와 윤리위에 반감을 스스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장 대표는 공개 일정을 비우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변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추가 분열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이번 판결 관련 추가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사안을 치안시킨 것은 새로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리위원장 사퇴 요구에는 윤리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지도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산을 찾습니다. 대구 일정에 동행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 징계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오늘 행사를 두고도 적잖은 당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동수원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이천에서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SUV가 전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입니다. 차량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앞부분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근처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고 바퀴도 주저앉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향 동수원 요금소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앞뒤 차량에서 모두 5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SUV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차량에 갇혔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연이어 SUV를 들이받았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이 건물 7층 높이로 거세게 솟구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근처 땅 아래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수압 때문에 맨홀이 열린 겁니다. 당국은 보행로를 통제하고 인근 상수도를 잠가 물이 더 나오는 것을 막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생후 20개월 영아를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버거시병을 앓던 60대 독거노인이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머물다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청 확인 결과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팔다리에 혈관이 막히며 손발이 괴사하는 버거시병 환자였던 60대 A씨가 서울 전농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숨졌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입원할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여러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응급 환자가 많고 진료 이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돼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하고 오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반쯤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던지고 빨간 레커칠을 한 뒤 해당 세대 거주자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는데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즘 아이가 초중고 진학할 때 주식 계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고 증여 신고는 해야 하는지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초중고 진학할 때 기념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살 때 이제 20살 넘으면 혹시나 자녀 학비에 좀 보탤까 해서 좀 어렵지, 혹시나 모르잖아요, 나중에. 특히 증시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를 거치며 주요 증권사 3곳에 새로 개설된 미성년자 계좌는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녀는 10년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을 합쳐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걸 종잣돈으로 한 투자 수익도 증여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정의에는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부모가 아이 대신 계속 반복적 거래로 돈을 불려준 경우 국세청이 부모의 차명 계좌로 판단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플랫폼 접속 통로나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거래가 있었는지, 부모와 같은 패턴의 투자가 일어났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량주를 투자하시거나 지수 ETF를 투자하시거나 그렇게 배당주 위주로 해서 배당 나온 거를 재투자하는 것은 전혀 증여 이슈가 없으시니까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 있더라도 증여 신고는 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커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 갚을 때, 계좌에서 지나친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때 등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해서입니다. 때 신고된 자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러브레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런 편지를 받아도 이 자금이 정상적인 금액 내에서 받은 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소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썩 기분 좋은 과정은 아니니까요. 증여 신고는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석 달 내에 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지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휴일,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예보되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3월. 계절은 봄을 향하고 있지만 날씨는 아직 겨울과 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르는 반면 아침 저녁은 기온이 10도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휴일까지 그리고 이후 주 초반에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꽃샘추위는 신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이 억제될 수가 있거든요. 감염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호흡기 바이러스 중에 일부 낮은 온도에서 이제 더 많이 생존하는 바이러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기온차가 큰 날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수시로 체온을 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올바른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취약한 고위험군은 더 주의가 필요한데 일교차가 커지면 혈관이 수축해 심혈관이나 뇌 질환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기온이 낮은 이른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일과 8일은 북쪽에서 남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예년보다 낮은 기온은 이틀 정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올봄 대체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 변화가 크고 날씨도 자주 변화하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복합기후재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먼저 발생한 뒤 가뭄이 뒤따르는 재난은 2000년 이후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을,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됐던 강릉.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가뭄이 겹친 사례였는데 이처럼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기후재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양대 연구진이 1980년부터 2023년까지 전지구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이 먼저 발생하고 가뭄이 뒤따르는 유형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먼저 선행하는 케이스가 20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선형적으로 되게 폭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서 약 8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땅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게 이 같은 현상을 키운 핵심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뜨거워진 지면의 어떤 열이 대기 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대기 중에 어떤 수증기 양이 줄어들고 그러면 구름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하게 돼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시그널이 막 이렇게 증폭될 수 있는. 폭염이 발생하면 땅이 강하게 달궈지면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가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땅과 대기의 상호작용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강화됐는데 특히 남아메리카 아마존 지역에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결합한 복합재해는 산불 위험을 키우는 등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재난이 재난을 낳는 연쇄적 위험을 갈수록 키우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5층 아파트에서 소화기를 던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하계동에 있는 아파트 15층에서 지상 주차장으로 소화기를 던져 주민의 차량을 망가뜨리고 지나가던 주민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는데 다음 주 중으로 경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 줄 알았지만 최근 눈비가 지나면서 다시 영하권 날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는데요. 그래도 주말 동안 눈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평소보단 교통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른 아침부터 사고가 발생해 주의 운전 필요한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주터널 부근 1,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났는데요. 지금은 2, 3차로만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차로 변경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겠고요. 잠시 뒤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경부선 신탄진과 한남대교 남단 사이로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되니까 1차로는 잘 비워두셔야겠고요. 자주 막히는 양재 부근은 아직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습니다. 한편 251번 호남지선 논산 방향 계룡 부근 3차로 쪽에 화물차가 고장나 서 있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곳곳으로 고장차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차량 점검 미리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었죠. 여전히 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 영하권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이 물기들이 얼어붙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감속 운전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는 지금 초월터널 앞두고 꽉 막히는 정체 살펴집니다. 전방 주시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영하권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6도로 이맘때보다 낮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안팎 크게 벌어지니까 따뜻하게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겠고요. 오후에는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1.2도, 안동 영하 0.5도로 대부분 영하권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창원 10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꽃샘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